예, 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 분석연구 9주차,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범웅이고요. 이번 주 차까지 여러분들과 온라인 강의로 만나고, 다음 주 차서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에서 만나게 될 듯 싶습니다. 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일단은 그 측정과 척도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술 통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안 두 번째 강의안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강의안을 띄워놨는데요. 두 번째 강의안의 주제는 이제 기술 통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분석은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기술이 영어로 이제 descriptive 해가지고 뭐 기술하다, 서술하다, 표현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특성을 기술해 놓은 것, 자료의 특성을 표현해 놓은 그런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테고요. 기술 통계 분석은 주로 이제 그 집중 경향치와 산포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통계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집중 경향치는 이제 자료 분포의 어떤 중심으로서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의미를 하고요. 자료 분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심 경향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료의 특성을 요약해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요약 특성치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값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산포도는 이제 관측치들의 흩어진 정도를 갖다 의미를 하는데요. 뭐 산포도 또는 뭐 분산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집중 경향치입니다. 그래서 집중 경향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 뭐 여러 개의 관측치들이 관측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집단은 이제 라지 n 개의 관측치, 그러니까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의 수는 라지 n 개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표본에 속한 관측치의 수는 스몰 n, 그러니까 소문자 n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또는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얼마인가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집중 경향치에는 뭐 크게 산술평균, 중앙치, 최빈치 뭐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술평균은 다 아시다시피 뭐 그냥 평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산술평균 다 하면 이제 아리스메틱 민이라고 하고, 평균 그럼 민, 에버리지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구하는 건 다 아시죠? 모든 관측치들의 값들을 다 합친 후에 이것을 관측치의 수로 나누어 얻은 값을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집중 경향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라지 N개의 관측치, 그러니까 모집단에는 라지 N개의 관측치, 즉 첫 번째 관측치 X1서부터 두 번째 관측치 X2, 그래서 쭉쭉쭉 해서 라지 N번째 관측치 X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집단의 산술평균, 뭐 줄여가지고 모평균이라고 이제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모평균은 또 기호로 표현할 때 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뮤라고 하는 그 기호가 나오면은 이게 평균을 의미하는데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평균 뮤는 뭐 거기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x1, 두 번째 관측치 x2 해가지고 라지 n번째 관측치 xn까지, x 라지 n까지 다 합치고 라지 n 모집단에 속한 관측 수가 라지 n개니까 그 라지 n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그 전부 다 합치다라고 하는 서메이션 기호, 여기 이제 그 시그마인데요. 그리스 문자로 대문자 시그마인데 요걸 갖다 이제 읽어줄 때는 서메이션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아래 첨자 밑에 있는 부분 보시면 i는 1서부터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보시면 라지 n까지 xi를 전부 다 합쳐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가 1서부터 라지 n까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어주면 x1이 되겠죠. x1이 되겠죠. 2를 넣어주면 x2가 될 테고요. 라지 n을 넣어주면 x 라지 n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합친 후에 라지 n개로 나눠서 모평균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에 속한 관측치의 수는 스몰 n개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n개의 관측치, 즉 첫 번째 관측치 xn, x1, 두 번째 관측치 x2, 그래서 마지막 관측치 x 스몰 n까지로 이루어진 표본의 산술 평균. 표본의 산술 평균은 그냥 줄여가지고 표본 평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 표현할 때 이제 x 바로다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또는 바 x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x 바 그러면은 표본 평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바 또는 바 x는 첫 번째 관측치 x1, 두 번째 관측치 x2, 그리고 마지막 관측치 x 스몰 n까지 전부 다 합치고 그걸 갖다 이제 스몰 n개 표본에 속한 관측치 수로 나누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서메이션 기호를 축약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이렇게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스몰 n까지 xi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몰 n으로 나누어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쉽게 구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1, 2, 3, 4, 5라고 하는 5개의 관측치로 구성된 표본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럴 때 표본 평균은 1, 2, 3, 4, 5를 전부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표본에 속한 관측치가 5개니까요.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뭐 구하나마나 1, 2, 3, 4, 5의 평균은 3이라고 하는 거 뭐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집중 경향치가 중앙치입니다. 중앙치는 영어로 미디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기호로 표현할 때는 MD 해가지고 M에다가 라지 M에다 아래 첨자 D를 붙여가지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치는 그 자료를 크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관측치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측치의 분포가 좀 극도로 편제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거나, 또는 이제 순서 자료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 중앙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표본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몰 n개의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늘여놓았을 때 중앙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중앙치 MD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MD는 X 2분의 n 플러스 1, 즉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가 바로 중앙치이다. 근데 옆에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n이 홀수일 때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n이 홀수다라고 하는 걸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n은 2m-1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m이 0보다 큰 자연수일 때 뭐 자연수는 당연히 0보다 크죠.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게 자연수니까. 그래서 m이 자연수일 때 그럼 m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2 곱하기 1 빼기 요게 스몰 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이 됩니다. 그리고 m이 2다라고 하면 그때 2 곱하기 2 빼기 1 하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1, 3, 5, 7, 9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n이 스몰 n이 홀수계 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때 이렇게 n을 2m-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1, 2, 3, 4, 5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1, 2, 3, 4, 5 하면은 5개의 관측치가 있고요. x 2분의 n 플러스 1 해버리면,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관측치라고 하면은 스몰 n이 5니까 5 더하기 1 하고 2로 다 나눠주면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위치한 관측치가 중앙치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1, 2, 3, 4, 5로 이루어진 표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표본의 중앙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이 홀수계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n이 짝수계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관측치의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개일 때 그걸 갖다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스몰 n은 2 곱하기 m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m이 자연수이다라고 이제 뒤에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m이 1이면 n은 2가 되죠. m이 2면 n은 4가 됩니다.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스몰 n이 짝수개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x 2분의 n,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n번째 관측치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x 2분의 n 플러스 1, 즉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관측치 그 둘을 합한 다음에 2로 다 나눠주니까 이 두 개의 관측치의 평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으로 자료가 표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 2, 3, 4, 5, 6이니까 2분의 n번째 관측치는 2분의 6번째 관측치, 즉 세번째 관측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관측치는 2분의 n 하면은 3이고 거기다 1을 더해주면 네 번째 관측치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측치 3이었고 네 번째 관측치 4였으니까 3과 4의 평균 3.5가 바로 이제 중앙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치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엑셀이라든지 하는 프로그램에 넣어서 중앙치 구하면은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치의 특성을 갖다 이제 살펴보면 중앙치는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 관측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산술평균은 모든 관측치의 값을 전부 다 반영을 하죠. 모든 관측치를 다 합친 다음에 스몰 n으로 나눠주는 게 표본 평균이니까요. 산술평균은 모든 관측치의 값을 반영하지만 중앙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값 또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두 개의 평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 관측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측치들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때 중앙치와 산술평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관측치들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을 특이값 또는 이상치 또는 이제 영어로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보통 이제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를 1, 2, 3, 4, 5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1, 2, 3, 4, 5일 때 평균 3이고 그리고 정확치 3이었습니다. 근데 1, 2, 3, 4, 100으로 되어 있다. 어떤 그 표본이 1, 2, 3, 4, 10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중앙치는 마찬가지로 관측체 개수가 5개니까 정중앙 세 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 3이 여전히 중앙치가 됩니다. 1, 2, 3, 4, 100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본의 평균을 내보면요. 얼마가 되냐면 2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으면은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전에 1, 2, 3, 4, 100으로 이루어진 자료의 경우에 중앙치는 여전히 3이지만 산술평균이 22가 되니까 중앙치와 산술평균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산술평균보다 중앙치가 더 중요한 대표값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최빈치입니다. 그래서 최빈치는 영어로 모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줄여가지고 앞자 두 개 따서 MO, M 그리고 아래 첨자 O 해가지고 MO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최빈치는 관측치 중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최빈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평균하고 중앙치는 하나만 존재하죠. 어떤 자료이든지. 최빈치는 자료에 따라서 둘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1, 2, 3, 4, 4. 예를 들어가지고 1, 2, 2, 4, 4. 이렇게 이제 자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최빈치는, 5개 중에 2가 2번 나오고 또 4가 2번 나오죠. 그러니까 2와 4가 최빈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 따라 둘 또는 그 이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대표값이 한꺼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값의 의미를 가지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최빈치는 보통 양적 자료, 정량적 자료, 정량적 변수를 취하는 정량적 자료에는 주로
저기 막 이제 막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질적인 자료 같으면 그 정량적인 자료에서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대표값으로 잘 이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정성적 자료, 질적인 자료에는 평균을 내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중앙치를 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값으로 최빈치를 많이 이용한다. 즉 질적 자료, 정성적 자료에는 최빈치를 대표값으로 또는 중심 경향치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여기 다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정성적 자료 중에서 명목 자료에 대해서는 평균과 중앙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 경향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대표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유일한 방법이 최빈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럼 집중 경향치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집중 경향치 또는 대표값으로 많이 쓰이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주로 산술 평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을 왜 많이 이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계산하기 쉽다. 사실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쉬운 건 아닌데, 통계 프로그램 같은데 자료를 입력하고 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관측치를 고려한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 썼던 스몰 n번째 관측치, 자료에 속한 또는 표본에 속한 모든 관측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치나 최빈치도 대표값 또는 집중 경향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척도를 이 집중 경향치로 선택을 할까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점을 고려를 주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측치들의 분포가 좌우 대칭에 가깝고 봉우리가 하나인 형태. 이거 보면 이제 주로 종 모양이죠. 그리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규 분포라든지 T 분포 이런 분포들은 이렇게 좌우 대칭에 가깝고 그다음에 봉우리가 하나인 종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하든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 중에 하나 대표값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 평균을 갖다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분포, 그러니까 왼쪽으로 편향된 분포 그러면은 이건 꼬리가 오른쪽으로 드려진 경우거든요. 오른쪽 꼬리 분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 분포 같으면은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고요. 중앙값이 최빈값보다 큰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요 봉우리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왼쪽으로 편향된 분포, 즉 오른쪽 꼬리 분포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최빈값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그리고 산술 평균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편향됐다. 즉 다시 말해서 꼬리가 왼쪽으로 드리워진 왼쪽 꼬리 분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그 평균이 가장 적고 그리고 중앙값 나오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최빈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편향된 분포 형태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산술 평균만 가지고 집중 경향치로 사용하면 조금 뭔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함께 중앙치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중 경향치 선택할 때 주어진 자료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특이값이 있는 경우, 자료에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산술평균만을 대표값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료의 분포에 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 요걸 갖다 이제 특이값 또는 이상치 또는 아웃라이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 특이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산술평균만 대표값으로 선택해서 곤란하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죠. 그래서 1, 2, 3, 4, 100 이다라고 했을 때 1, 2, 3, 4, 100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평균은 구해보시면 22가 돼요. 22는 1, 2, 3, 4로부터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100으로부터도 또 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앙치는 1, 2, 3, 4, 100일 때 중앙치는 3이거든요. 3이라고 하는 그 중앙치는 1, 2, 3, 4와는 거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100하고만 떨어져 있지 1, 2, 3, 4 나머지 관측치하고는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특이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산술평균만 대표값으로 선택해서는 곤란하고 좀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면 산술평균이 이 특이값이 분포의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느냐. 1, 2, 3, 4, 100 같으면 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특이값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 근데 중앙치나 최빈치 같으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이값이 있는 경우에는 산술평균만으로 대표값을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중앙값, 중앙치 또는 뭐 최빈값, 최빈치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표현을 해주는 게 기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치라든지 최빈치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것만 구하고 거기서 뭐 더 그거 뭐 중앙값이나 중앙치나 최빈치를 이용해 가지고 뭐 다른 걸 구한다든지 하지는 않거든요. 산술평균은 이제 집중 경향치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다른 통계적 정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분산을 계산한다든지 뭐 분산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할 때 산술평균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정이라든지 가설 검정 뭐 이런 통계 처리를 할 때도 이제 그 산술평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중앙치하고 최빈치는 집중 경향치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뿐이지 다른 그 통계적 정보까지도 통계적 정보를 얻을 때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결국은 집중 경향치를 주로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산포도 또는 분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측지들이 서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 또는 관측지들이 서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 퍼져 있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산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산포도를 나타내 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범위고요. 그 다음에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분산 및 표준 편차, 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그냥 하나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이 계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영어로 이제 range라고 표현을 하고요. 줄여가지고 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빼준 크기가 범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xmax에서 xmin을 빼준다라고 했는데 xmax가 최대값이고요. xmin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게 범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포도를 측정할 때 가장 손쉽게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 그냥 빼기 한 번만 하면 되죠. 최대값, 최소값 찾아가지고 그 둘의 차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자료에 포함된 관측 지수가 몇 개이든 오직 2개의 관측치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료의 산포도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은 집중 경향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최대값에서 최소값만 빼주면 되지. 앞에 설명드렸던 집중 경향치, 즉 자료의 중심이 어디인지,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관측치가 어떤 값인지, 뭐 이런 그 집중 경향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이값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이루어진 자료 같으면 최대값 5에서 최소값 2를 빼준 4가 이제 범위가 되고, 뭐, 그런데요. 1, 2, 3, 4, 100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최대값 100에서 최소값 1을 빼준 게 범위죠. 99가 되거든요. 만약에 1, 2, 3, 4, 5에서 1, 2, 3, 4가 각각 100개씩 있고 그다음에 5가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401개의 관측치가 있는데요. 그 경우하고 그 다음에 1, 2, 3, 4, 100이라고 하는 자료에서 1, 2, 3, 4가 마찬가지로 100개씩 있고
그 다음에 100은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 401개 관측치가 있죠. 그러면은 1, 100개, 정말 1, 2, 3, 4, 5로 구성이 되는데 1, 2, 3, 4가 각각 100개이고 5는 하나예요. 그럼 이럴 때 범위 구하면 4가 되죠. 근데 1, 2, 3, 4, 100에서 1, 2, 3, 4는 각각 100개씩 있고 100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 2, 3, 4, 100개씩 있고 5가 하나 더 있는 거하고 1, 2, 3, 4가 또 100개씩 있고 100이 하나 더 있는 것하고 이거 보면은 그 분산도가 뭐 그렇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범위를 구해가지고 분산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범위는 앞에 1, 2, 3, 4, 5에서는 1, 2, 3, 4, 100개씩 있고 5 하나 있는 이런 정말 표본 같으면 범위가 4가 되고요. 1, 2, 3, 4 각각 100개씩 있고 100이 하나 있는 경우는 범위가 99가 돼버립니다. 두 자료의 어떤 분산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범위를 가지고 분산도를 측정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값이 있으면 불안정해지는 분산도의 크기를 좀 제대로 표시해주지 못하는, 제대로 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분 편차 또는 4분위수 범위, 4분 편차는 영어로 쿼타일 디비에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Q라고 약자를 표기하고요. 그다음에 4분위수 범위는 보통 인터쿼타일 레인지 해가지고 앞자 따가지고 인터쿼타일이니까 I하고 Q를 따고 그 다음에 레인지 R 따고 해가지고 IQ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분 편차는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늘어났을 때 그때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값 둘을 찾아가지고 범위를 구한 게 이제 4분 범위 또는 4분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늘어났을 때 가장 작은 관측치가 이제 왼쪽에 보통 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측치는 오른쪽에 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왼쪽에 오고 최대값이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말 최소값으로부터 이제 4분의 1 정도 위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비교적 적은 값에 속하죠. 적은 관측치이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 1,4분위수라고 하고요. 기호는 이제 Q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값, 그거는 2,4분위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Q2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값이 결국 아까 중심 경향치 설명할 때, 집중 경향치 설명할 때 중앙치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을 보통 3, 4분위수 Q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분 편차 Q는 Q3에서 Q1을 빼준 값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범위는 아까 특이값의 영향을 크게 받아 불안정하다라고 했는데 4분 편차는 아무래도 특이값의 영향을 굉장히 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중경향치로 중앙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때 분산도의 척도로는 4분 편차를 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 편차는 사실은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상치 판정을 할 때 이게 이상치 특이값인지 그걸 갖다 판단을 할 때 4분 편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인데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분산하고 그 양의 제곱근인 표준 편차하고 한꺼번에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분산은 영어로 이제 베리언스라고 보통 베리언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산술 평균과 각 관측치의 차이를 제곱한 후에 그 평균을 계산한 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과 각 관측치의 차이를 갖다가 디비에이션, 우리말로 이제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고 평균을 낸 것. 여기에서 줄여서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평균을 낼 때는 합치고 관측체 수로 나눠주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을 관측체 수로 나눠준 것. 그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분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의 특징은
분산을 구해보면 그 값이 0보다 적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번째 특징, 분산이 0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든 관측치가 평균과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측치가 똑같은 경우, 그때는 이제 분산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0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기가 쉽지는 않겠죠. 모든 관측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모든 관측치가 똑같아야지 분산이 0이 되니까 분산이 0으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산은 범위나 4분 편차와 달리 모든 관측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산술평균과 각각의 관측치 차이 제곱하고 몽땅 다 합한 후에 관측치 수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관측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걸 나타내기보다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분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분산도 이제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 즉 모집단의 분산하고 표본의 분산하고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 속한 관측치의 개수가 라지 n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라지 n 이게 나오면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지 n개의 관측치 x1서부터 x2, x 라지 n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 그리고 표현할 때 기호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이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x1 마이너스 뮤 요게 이제 첫 번째 관측치에서 모평균을 빼준 거죠. 모집단의 평균을 빼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가 되고요. 제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두 번째 괄호에 있는 거는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입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줬죠. 그래서 마지막 라지 n번째 위치한 관측치에서 또 모평균을 빼주고 그러면 이게 라지 n번째 관측치의 편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 합친 다음에 라지 n개로 나누어 가지고 모분산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이제 서메이션 기호 통해 가지고 서메이션 기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축약을 해 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본의 분산, 표본은 스몰 n개의 관측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몰 n개의 관측치, 첫 번째 관측치 x1, 두 번째 관측치 x2, 그리고 마지막 관측치 x 스몰 n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분산을 줄여서 이제 표본 분산이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그리고 s제곱이라고 이렇게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요게 이제 첫 번째 괄호에 있는 게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 그리고 제곱,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 제곱, 그리고 마지막 스몰 n번째 관측치의 편차, 제곱 다 더해준 다음에 이제 나눠줘야 되죠. 근데 뭘로 다 나눠주느냐라고 했을 때 표본에 속한 관측치의 개수 스몰 n개가 아니라요.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줍니다. 그럼 왜 모분산 구할 때는 라지 n으로 나눠서 평균을 찾아냈는데 이 표본 분산 구할 때는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누어 주느냐? 왜 이게 평균을 나타내는 거야?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관측치 수 스몰 n개 빼기 1로다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모수, 즉 모평균 뮤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또 설명을 할래도 꽤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결국은 표본 평균 구해가지고 즉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본 평균 구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모집단의 특성 중에 하나인 모평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모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서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결국은 이제 모수인 모평균 뮤와 그리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추정할 때 요 표본 평균 x 바를 이용을 하는데 그럴 때
죄송합니다. 표본 평균하고 이 표본 분산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럴 때 표본 분산 구하면서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이렇게 여기 있는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그럴 때 좀 더 잘 추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분산 구할 때는 제곱을 하거든요. 편차의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편차의 제곱을 내느냐, 편차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다 더하느냐 라고 하면, 제곱을 하지 않으면은 양의 편차도 있고 음의 편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둘이 플러스의 값하고 마이너스의 값이니까 둘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걸 막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분산을 구할 때는 제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편차의 절대값을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그 3포더를 갖다가 이제 평균 절대 편차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그 척도가 분산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절대값이 붙으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그 수학적으로 조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구한 분산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하고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게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바로 이제 표준편차다. 그래서 영어로 스탠다드 디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분산하고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는 각 관측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분산도의 척도이다. 분산도 측정하는 척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분산은 제곱 값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고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 자료의 단위하고 분산의 단위는 달라집니다. 원 자료의 단위가, 로우 데이터의 단위가 미터이다라고 하면 분산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 원 자료의 단위가 원이다라고 하면 이런 10원 100원 할 때 그 원이다라고 하면 분산의 단위는 원의 제곱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뭐 나중에 수학적으로 조작한다라고 했을 땐 단위가 같아야지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위가 달라지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곱하기, 나누기는 모르겠지만은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분산의 단위가 로우 데이터의 로우 데이터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제곱근을 취해가지고 측정 단위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단위하고 원 자료의 단위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수학적 조작을 하는 게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지 n개의 관측치 x1, x2 그리고 쭉 해서 x 라지 n으로 이루어진 모집단의 표준편차, 줄여서 모표준편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양의 제곱근 취하면 그냥 제곱을 없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나오면은 여기서처럼 시그마 이렇게 나오면은 모집단의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 시그마는 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거죠. 양의 제곱근을 취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표본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는데 표본 표준 편차는 스몰 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스몰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이 스몰 s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그 제곱을 없애주고 제곱근을 루트를 씌워줘 가지고 제곱을 없애주면은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왜 분산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또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산의 단위는 원 자료 로우 데이터의 단위와 다르기 때문에 그 원 자료 로우 데이터의 단위와 같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의 제곱근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갖다 표준 편차라고 한다. 결국 표준 편차와 원 자료의 단위는 같다. 평균의 단위도 같겠죠. 평균도 단위가 원 자료의 단위와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이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coefficient of variation, 뭐 우리말로 변동계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좀 전에 coefficient of variation 앞자 따가지고 CB 또는 중간에 있는 원래 그 전치사는 중간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앞자를 안 따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으면은 CB가 되니까 조금 뭔가 좀 불안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 세 글자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COB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이계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산술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게 변이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왜 변이계수를 활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대표값이 큰 자리의 표준 편차는 대표값이 작은 자리의 표준 편차보다 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 5개의 관측치로 이루어진 표본이다라고 하면 제가 구해봤는데요. 표준 편차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루트 2.5가 됩니다. 근데 1, 2, 3, 4, 5가 아니라 10, 20, 30, 40, 50으로 이루어진 표본이 있다라고 하면 표본 표준 편차가 10 루트 2.5가 됩니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만 가지고 구하면 1, 2, 3, 4, 5 표준 편차는 루트 2.5고 10, 20, 30, 40, 50의 표준 편차는 10 루트 2.5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야, 이거 10, 20, 30, 40, 50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변동성이 또는 표본의 분산도가 1, 2, 3, 4로, 1, 2, 3, 4, 5로 이루어진 표본의 분산도 또는 변동성보다 더 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1, 2, 3, 4, 5로 이루어진 표본의 단위는 그냥 예를 들어 센티미터라고 하고요. 10, 20, 30, 40, 50으로 이루어진 표본의 단위는 밀리미터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1cm는 10mm죠. 2cm는 20mm고 실제로는 그 변동성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변동성이 똑같은 거거든요. 또는 분산도가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값으로만 표현을 해보면은 표준편차 값으로다가만 표현을 해보면 1, 2, 3, 4 올 때는 루트 2.5, 그다음에 10, 20, 30, 40, 50일 때는 10 루트 2.5가 되니까 10, 20, 30, 40, 50 이렇게 이루어진 표본의 분산도가 더 크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본 평균으로 나눠줍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으로 나누어 주면은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 편차의 단위는 원 자료, 로우 데이터의 단위와 같죠. 그리고 평균도 마찬가지로 원 자료, 로우 데이터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으로 나눠주면 단위가 똑같으니까 단위는 그냥 없어져요. 단위는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날라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1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그냥 값으로 나오는 거지 이 뒤에 단위가 따라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값이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산포도, 중심경향체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산포도 또는 변동성을 표준편차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데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이계수를 이용하면은 대표값의 크기까지 감안해서 산포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두 자료의 어떤 산포도 또는 두 자료의 변동성의 크기를 갖다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술 통계 분석을 할 때 이제 김종수 교수님의 2012년 논문 그리고 류현옥, 고성수 교수님의 2012년 논문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도 이제 김정수 교수님 같으면은 실거래 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실가 반영률을 통해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을 하고 개별 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시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 공시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실거래 가격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실거래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 정부가 산정을 해가지고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할까라고 하는 걸 실거래 가격을 통해 가지고 찾아본 그런 논문이다라고 분석한 논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서 다른 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김정수 교수님의 논문 중에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요.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술통계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기초통계량.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제목에 기초통계 분석이 있죠. 그리고 표로다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역별 기초통계량 해서 남구, 동구, 그리고 밑에 보시면 43페이지 보시면 수성구 그리고 이 세 구를 합친 거 해가지고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경관연수, 실거래 가격 등의 변수에 대해서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표본의 개수, 표본에 속한 관측체 수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최소값, 평균이라고 하는 것, 중심 경향치 소개해 주는 거고요. 표준 편차 해가지고 산포도, 분산도 또는 변동성의 정도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은 자료에 속한 관측치 중에 가장 적은 거, 가장 큰 거, 그리고 이제 평균까지 보여주니까 뭐 대충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 뭐 대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의 수, 보통 이제 표본의 수도 함께 표현을 해줘요. 이걸 표본에 속한 관측체 수니까 스몰 n이라고 기호로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기호를 많이 쓰긴 하는데 표에다가는 그냥 정식 명칭을 갖다 주로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표본 수 또는 표본의 크기, 표본 규모, 또는 관측치의 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김종수 교수님 논문을 통해 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류현욱, 고성수 교수님 2012년 논문 또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한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해봤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거래량의 영향, 그러니까 거래량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러니까 금기 말고 이번 기 말고 전기의 주택 거래량 변화가 금기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나 주는지 그와 같은 이제 벡터 오차 수정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류현욱, 고성수 교수님 2012년 논문에 29페이지 찾아보시면은 기술 통계 분석이 또 나와 있습니다. 29페이지가 여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변수별 기술 통계량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변수가 이제 주택 가격, 거래량,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회사채 금리, 가계 대출액, 코스피 지수, 그리고 세제의 강도, 요거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고요. 그 변수들에 대해서 평균, 중간값, 그러니까 중앙치가 되죠.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표본수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여기서는 중앙치를 한꺼번에 제시를 했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아까 김종수 교수님 논문하고 같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변동성 또는 분산도를 갖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표본수 몇 개냐, 71개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저희가 했죠. 그러니까 71개 아까 김종수 교수님 논문 같으면은
김정수 교수님 논문 같으면은 표본수가 841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구별로 보면은 뭐 337개, 262개 그리고 242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841개였거든요. 근데 류현욱, 고성수 교수님 논문에서 보시면은 표본의 크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1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왜 이렇게 표본수가 적으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시계열 분석 같으면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하시면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 실거래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계열로 보면 2006년 1월서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72개가 돼야 되는데 71개 가지고 있네요. 뭐 중간에 뭐 2011년 12월 걸 뺐든지 2006년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는 보시면 변수명 보시면 델타라고 써져 있거든요. 델타는 보통 이제 그 차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금기에서 전기 걸 빼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다가 여기 주택 가격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변수냐면 주택 가격이 P고 거기다가 로그 값을 붙였고요. 그리고 나서 금기에서 전기 걸 빼줬습니다. 그래서 요 델타라고 하는 표시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래는 71개의 로우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금기에서 전기 걸 빼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71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은 그 탄력성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주택 가격의 변화율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택 가격의 변화율을 변수로 쓴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 같으면 거래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거래량의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 통계 분석 논문을 쓰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기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 집중 경향치와 그리고 이제 분산도 또는 산포도라고 부르는 걸 표현을 해주는 게 기술 통계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 보통 설문조사 하면은 그 빈도수를 갖다가 이제 또 많이 이제 그 기술 통계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 두 논문에서도 나와 있질 않고 제가 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안 드린 것 중에 두 개가 있는데요. 외도와 그리고 첨도라고 하는 두 가지 또 이제 기술 통계량 또는 기초 통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비대칭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기 뭐 앞에 예를 들 때 그 종 모양 해가지고 종 모양의 분포에서 좌우 대칭이면서 봉우리가 하나인 그런 게 이제 종 모양의 분포인데요. 근데 외도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느냐를 갖다 나타내 주는 게 외도 또는 비대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첨도는 좀 전에 뭐 봉우리가 한 개이고 그리고 좌우 대칭인 분포 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봉우리가 얼마나 뾰족한가, 그러니까 를 나타내 주는 게 그게 이제 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첨도할 때 첨자가 그 뾰족할 첨자이거든요. 외도할 때 외자가 이그러질 외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도하고 첨도라고 하는 기술 통계량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나중에 논문 읽으시다가 비대칭도, 외도, 그리고 이제 첨도 뭐 이런 그 것들이 나오면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즉 9주차 강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직접 대면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랫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